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25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희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오느라고 한 주 방송 쉬었는데요. 다들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위도 더위인데 에어컨 좀 틀었더니 그 노진세 때문에 네,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긴장 타고 있어요. 얼마가 나올지 너무 겁나는데. 긴장 타고 있어 굉장히 완화된 표현을 쓰시네요. 어저께 네. 저한테 막 쌍거를 쓰시던데. 네. 날 타고 있어요? 네네. 저 지금 거의 뭐 지금 완화된 표현 쓰니까 이상한 편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날도 더운데 세상 때문에 더 더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한 주 동안 그 6단계 누진지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막 시끄럽고 뭐 논쟁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예. 전기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옳지 않죠. 네. 그래서 누진제는 유진되어야 하겠지만 요금이나 누진율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3단계 사용 가구가 30.3%, 4단계 사용 가구가 22.6%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3, 4단계에 속하는 거고요. 1, 2, 3, 4단계를 다 합치면 4단계까지가 인구의 94.3%입니다. 그러니까 폭염으로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에어컨이 사치다 이런 거는 70년대도 아니고 좀 시대착오적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1, 2, 3, 4단계 누진율을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늘어난 요금 수입은 이제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적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에어컨 같은 거 틀 경우에 전기 사용량이 2배가 되면 요금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네, 5배 막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유프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찬희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가정용 전기를 비롯해서 상업용, 산업용 등의 전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주택용 전압은 높을수록 계약 전력이 클수록 사용 시간이 길수록 사용량이 많을수록 그 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매기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떤 건가 하면 수출 주도 경제 시대에 맞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에서는 전기 요금을 많이 매겨서 돈을 모아서 대기업에는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가정에서 돈을 걷어서 대기업에 보조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아주 중요할 때 쓰던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통계를 보면 20대 대기업에 지난 3년간에 전기 원가 부족액 그러니까 적자를 본 것이 한전이 적자를 본 것이 3조 5,418억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삼성전자 하나에만 3년간 4,291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 적자를 누가 메꿨는가? 가게가 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나라의 내수는 줄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전형적인 예전 그 수출 주도형 경제를 지금도 지금 그 고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땀 흘리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막 퍼붓고 있는 거네. 그렇죠. 야, 가정급이다 결국 수출 우리가 지금 역군이다. 내수 진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정용 전기에 과다한 요금을 매기는 체계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도 우리가 지금 양극화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양극화가 문제인데 대기업에 이만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 꼴이죠. 이 서론격에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요금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명동 나가 보면 그 모든 상점 다 문 열어놓고 활짝 맞아요. 열어놓고 에어컨을 막 18도로 틀어놓고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 부럽죠? 아주 화가 나죠.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네. 저런 싼 가격에 전기를 쓰나 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슈퍼바이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바이저입니다. 글쎄 다른 나라에 가면은 뭐 천장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30초마다 물을 분말로 뿌린다든지 뭐 이런 기화열을 이용한 해결책도 기차해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다 그러던데요. 분말을 뿌려요? 그럼 네. 뭐 분말이 옷에 묻지는 않나 보죠. 깨끗한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니까 천정 위에서 이렇게 뿜어지거든요. 축축해지긴 하겠네요, 그래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물론 한국이 좀 살인적으로 덥긴 합니다. 제가 유럽이 몇 도인가 보니까 네. 어제 21도더라고요. 베를린이. 한국은 35도였잖아요. 물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 누진세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게
그래서 뭐 에너지 절약이 될 건가 이건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효과도 없고 지금 뭐 새마을 운동 하던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유프로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에너지 소비의 불평등이 있는 겁니다.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서민 가게에다가 돈을 걷어가지고요. 결국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 녹색 에너지 전환이 가장 성공한 나라인데도 실제 계획보다 좀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서민층의 반발이에요. 이 에너지 사용료를 올렸어요. 그러면 서민층이 녹색당 그 당시에 정록연정이었는데 녹색당한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이렇게 비싸지고 이게 뭐냐 녹색당 너희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녹색당이 중산층 정당화 되는데 일조를 했고요. 제 생각에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보편적 기초 에너지의 평등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에너지 배당 이런 것들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에너지 평등권을 보장할 때만 에너지 저소비 사회가 된다. 누진제는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기업 감면은 없애야 되고 차라리 기업도 많이 쓰는 만큼 누진세를 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첫 머리부터 주장들이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따로 한번 다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모두들 좀 약간 격앙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간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유프로님. 예, 뭐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네.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또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1,200조 하면 네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2015년 기준으로 1,550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GDP에 맞먹는 정도의 가계부채가 누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1분기 가계부채가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1,223조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1223조 원? 1,223조 6,70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확히. 예. 근데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것이 2002년 4분기부터인데요. 그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그러니까 약 3년간 연속으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00조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그 중에 어떤 부채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특히 네. 주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약 506조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월간 전가액이 최근 들어서 계속 높아졌다라는 것인데요. 7월에만 해도 6조 3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비수기에는 이사를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철은 이제 이사의 비수기고 주택 수요가 이제 비수기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라는 것이 이례적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안이한 건 아닌가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은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상당수 금통위원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원금 갚아야 되죠, 이자 내야 되죠 하는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됩니다. 사실 월급에서 딱딱 떼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걸로 보면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제 궁금합니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폭탄 돌리기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게 다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는 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더 큰 거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뉴스도 있나요, 찬희쌤? 네, 가계부채 증가와도 관련이 깊은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11일 8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올 하반기에 경기가 하락할 것에 대한 우려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네. 뭐 조선업, 해운업 이 문제와 관계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에 이미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1.25%. 네. 그게 사상 최저죠. 그 결과를 아까 말했듯이 가계부채도 1,20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인하가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네. 원화가 지금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1달러당 환율이 1,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네. 예. 이럴 때 여행도 좀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하반기에 경기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10월 즈음에는 좀 1%로의 추가적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환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강남 주부들이 환테크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봤어요 저는. 누구 얘기죠? 제 얘기 아니죠. 그래서 참. 달러를 네. 사재기한다 막 이런 뉴스를.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사실 그런 생각이 그쵸. 드는데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달러는 이게 보면- 금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네. 경우에는 대출 조건을 엄격히 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네. 수단이 잘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조치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 날도 더운데 뭐 경제 뉴스도 시원하진 않네요. 아 덥습니다. 다 더워. 아, 네. 이제부터 오늘의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다 25회 주제는 디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 오늘의 주제를 보면서 살짝 모르는 게 많았어요. 우리가 사실 인플레이션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 인상이다 이런 말 때문에 늘 이제 약간 무서워했잖아요. 골머리를 알아갖고. 골치가 그런데, 아프죠. 네, 그런데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어쩌고저쩌고, 음. 디플레이션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뭐 버는 돈도 시원찮은데 물가가 좀 덜 오르면 아예 내리면 좀 좋은 일 아닌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이 짧아서. 네. 근데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걱정해야 되나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프로님 디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나요? 예, 그 소득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네. 물가가 내리면 정말 좋은 일이죠. 아, 개이득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은 네, 경기 침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의 결과이기도 하고 심화 요인이기도 하다. 이 말씀이세요? 결과이기도 그렇죠. 하고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뭔가 좀 심오하고 뭐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한데 머리에 와닿지 않고. 저렇게 인증적으로 네. 되게 심오해 보여. 예. 일단 네. 하나하나 끊어서 네네. 경기 침체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데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디플레이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두 가지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수준,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총 수요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하면 뭐 대부분 가격이 하락하듯이 전체 경제에서 총 수요가 하락하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듯이 총 수요가 감소하면 디플레이션이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의 총 수요는 네. 뭐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해외 수출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소비, 투자, 수출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활력을 잃었다, 활기를 잃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처럼 이제 디플레이션 자체가 발생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경제가 심각한 침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하는 거죠. 아, 네,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디플레이션 자체가 경기 침체 상황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결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플레이션이 경기 침체 원인이다 이 말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 점이 아마 디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경제학 책에서 보면 이거를 디플레이션 트랩이라 그래요. 트랩이요. 예, 디플레이션 덧. 함정, 음, 디플레이션 덫에 빠졌다 네. 그런 내용이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네. 승기 씨가 지금 어떤 이런 제품을 한 사고 싶어요. 이거. 네, 사고 싶어. 네. 근데 이게 다음 달이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죠, 당연히. 아, 당연히 기다리죠. 예. 이거는. 아마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또 그쵸. 정말 지금 내가 오늘 써야 되는 게 아니면은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기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땅값이 계속 내려요. 네. 그럼 공장 부지를 사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좀 기다리죠. 자꾸 기다리죠, 그러니까. 네. 예. 바닥을 칠 때까지 네. 기다려야죠. 네. 급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요새 이제 집 안 사고 네. 다 전세로 살면서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한 이유가 집을 자꾸 안 살려고 미루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집값이 그렇죠, 그렇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으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네.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유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까 유프로님이 말했듯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재와 투자재, 즉 생산자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고통이죠.
가격이 일단 내렸다. 소비재 가격이 내렸다.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제 구입을 안 하면서 판매 물량이 줄어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윤을 남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윤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빌려온 돈의 이자를 갚기도 어렵고 원금 갚기도 어렵고 그러면 고용도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 기업이 이자나 원금을 이제 못 돌려주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죠. 떼일 수도 예, 있죠. 부실화될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소득과 임금이 감소하게 되어서 경제의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경기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덫에 빠진다고 하는 네네, 거군요. 못 태어나는 디플레이션 트랩. 예, 예. 아, 예, 네.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는 말도 씁니다. 네, 디플레이션 수렁이라고 하죠. 예. 수렁이란 말 그대로 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 외부적 개입이 없이는 왜 수렁에 왜 빠지면 왜 영화에 그쵸. 나오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네. 바깥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외부적인 개입이 없이는 못 빠져나오는 바로 디플레이션이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무시무시하네요. 네,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로 거의 30년, 20년여 년 동안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거의 일상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난 사례는 선진국의 경우에 1990년대의 일본이 처음입니다. 네, 잠깐 이제 디플레이션의 원리 뭐 이런 것만 들었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더 나쁜 결과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슈퍼바니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엄청 많죠. 저야 항상 약자 편에서 생각하니까 이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굉장히 가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승희 씨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상품 소유자하고 현금 소유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물가가 만약 계속 하락한다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렇죠. 만약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100원에 사던 거를 90원, 80원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구매력이 높아지잖아요. 100원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같은 물건을 사도 10원, 20원 남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현금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럼 채무자는 부담이 높아진 거고요. 채권자는 유리해진 거죠.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그 반대일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아무런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의 강제적인 이전,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때 채무자에게서 채권자로, 인플레이션 때는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이렇게 부의 재분배, 강제적인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디플레이션 때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소비와 투자를 더 줄여야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죠. 부채 부담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요. 금융 접근성도 금융 배제도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이 지금처럼 이게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 또 기업 부채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디플레이션이 오면 한마디로 채무자는 뭐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디플레이션 아래에서 실질금리가 디플레이션율만큼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2%예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율이 2%. 그럼 실질금리는 2 플러스 2, 4%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빚 갚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 기업은 부채를 갚지 못하고 그 결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부실 채권이 자꾸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은행에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요.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자기 자본이 잠식당하고 은행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렇죠.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이게 부채와 이자의 부담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특별하게 심각한 상황인데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오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1930년대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이론인데요. 디플레이션으로 부채와 이자 부담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소득이 따라오지 못할 때요. 이런 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이 쏟아져 나오면 자산의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현상도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자산 가격이 폭락해서 한 번 자산을 매각해서는 빚을 다 못 갚기 때문에 또 재산을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폭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나라 주택이 지금 가계담보대출이 많아져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침체이기 때문에 소득이 뒤따르지 못하면 부채와 부채 이자 원금을 잘 못 갚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주택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원금과 이자를 다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이론에 이어서 버냉키가 발전시킨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신용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크레딧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이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용 공급이 경색이 일어나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피셔가 처음에 얘기한 이 항등식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되는 화폐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버냉키가 헬리콥터 마니까지 그러니까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 무조건 화폐를 갖다가 시장에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배경 이론을 이루는 겁니다. 아까 그 피셔의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게 화폐의 수량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화폐의 양 네.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는 네. 경제의 총 가격하고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M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가 줄어들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 말씀인 것이고요. 그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느낌은 굉장히 끔찍하다 이런 건 좀 알 것 같은데요. 네, 디플레이션이 뭐 거의 영화 부산행 수준의 뭐 그런 어떤 보셨어요? 뭐, 맞습니다. 안 봤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 트레일러만 봐도 끔찍하네요. 네. 좀 다가오는데요. 세계 주요 경제권들의 디플레이션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물가 수준의 그 어떤 이제 추이 이런 것을 보면 경기 침체의 정도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 하면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주요 지표로 삼아서 판단하는데요. 다행히도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마이너스는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점차 감소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증가율이 점점 작아지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증가율이 짝짝짝짝 작아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은 아직까지 플러스인데 플러스인데 점점 그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낮아지는 3년 전에는 거죠. 3% 물가가 올랐다면 2년 전엔 2%. 이번엔 뭐 0.7% 이렇게 되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1%대에 진입했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드디어 0.7% 상승에 그쳐서 0%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는데 작년과 올해는 아예 0%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아주 확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관련된 그 보고서를 봤는데요. 네. 그 현대경제연구원에 나온 보고서였는데 거기서는 우리나라 상황을 준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내수도 위축되고 있고 수출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동시적 침체로 인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이 진화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더군요. 이 기업의 설비 투자를 보면요, 경기 침체 현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설비 투자가 각각 4.5% 그리고 2.6%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올해 들어서 기업의 설비 투자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된 겁니다. 물론 과거에 98년 이후에 설비 투자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장률보다 설비 투자가 낮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설비 투자가 플러스였습니다. 감소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설비 투자는 완전히 감소 추세인 겁니다. 작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목표치를 올해 2%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이보다 훨씬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별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죠. 이번 동결 아무튼 저는 이제 설비 투자 문제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추세를 반전시킬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디플레이션은 곧 현실될 겁니다.
갑자기 또 더워지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정은 어때요? 네, 일단 디플레이션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유프로님이 네. 20년도 더 됐다고 했는데요. 일본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우리가 몇 번 다루긴 했죠. 근데 요새 새로 듣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우리가 다 안다 그러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설명해 주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1년 동안 네. 물가 수준이 좀 많이 개선됐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14년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약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6년 6월, 올해 6월이죠. 마이너스 0.5% 기록했습니다. 또 다시 마이너스. 예, 또 다시 이제 수렁에 빠진 거죠, 뭐. 원유 수입 가격 하락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원유 요인을 빼더라도 2016년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0.4%에 불과해요. 디플레이션과 앵고 탈출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쓰겠다. 이게 이제 아베노미스의 정책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양적 완화, 제로 금리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일본이 여전히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계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데요. 네, 6%의 이거 신조입니다. 신조.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도 특히 유로존입니다. 이제 유로존은 유럽 연합 28개국 중에서 19개국이 가입돼 있죠. 네. 2010년 정도의 2008년 위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가 2010년경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2010년 이후부터 유로존 물가 수준은 계속 하락해서 2014년 12월에 다시 제로 이하로 그러니까 2014년 12월 이후부터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4월에 마이너스 0.2%, 지난 5월에 마이너스 0.1%, 6월에도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은 아까 찬희쌤이 말씀하셨던 디플레이션 트랩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물가가 하락하니까 정부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현금의 가치가 증가하듯이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의 부담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긴축 정책을 강제하고 있는데 긴축 정책 때문에 경제가 침체하고 경제가 침체하니까 세수가 감소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악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로존 나라들이 임금 삭감을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경기가 더 위축되면서 은행 부실까지 심화되고 있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유로존 회원국 간의 인플레이션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난 6월 통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평균적인 것은 아까 마이너스 0.1%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벨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1.8%입니다. 독일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0.2%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에 반해서 스페인, 이탈리아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스페인은 0.9%, 마이너스 0.9%, 이탈리아도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니까 주변국과 중심국 간의 격차도 심하다는 거죠. 저 유럽도 또 깝깝하네요. 그럼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어떨까요? 이거 역시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초반부에 언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1회에서 했죠. 아, 그랬나요? 1회가 이제 양적 미국이었어요. 완화. 우리 미국부터 하죠. 좀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별로 이렇게 기본적인 특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잠재적 요인들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디플레이션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거시 지표들을 보면은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015년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FRB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1.6%고 이게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원유 가격 하락 이것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그럼 석유 회사에 투자한 주요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은행이 이런 손실을 보면 대출을 줄이게 되겠죠.
아까 버냉키의 크레딧 디플레이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자금 경색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요인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특히 세일가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일가스가 나왔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됐죠. 원유가 이게 문제죠. 하락하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죠. 지금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 정도는 돼야 세일가스가 이게 그 자산이 있대요. 근데 지금 사우디에서 그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에 타격이 심하죠. 한마디로 뭐 여기저기 뻥뻥 터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의 위협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1930년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그러니까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경제학자들이 디플레이션 스스로 교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레. 시장의 자정 기능으로. 네. 그렇죠. 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은 별다른 정책적 개입 없이도 자동적으로 디플레이션이 교정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신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생각 방식입니다. 네. 레세페르 그냥 두라. 네, 그냥 그렇죠. 네. 놔두면 되는 거죠. 자유방임주의. 근데 이런 통념이 사실 대공황 때 산산조각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자기교정적 역할을 못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 각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총수요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케인즈주의의 전통적인 처방이었죠.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거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귀에 어느 정도 좀 잘 들려오긴 하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이렇다 청취를 해오신 분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 익숙하겠지만 또 새로 듣게 되신 분들 우리가 또 네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네.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나 네.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책이겠죠. 그러한 정책으로는 정부가 취하는 정책으로 네.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돈으로 재정을 지출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적자 재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도 빚을 내서 공공사업을 펼친다든지 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이 취하는 정책인데 이자율을 낮춰서 돈을 좀 많이 빌려가게 하는 거라든지 국채 시중에 돌고 있는 국채를 사들여서 화폐의 양을 늘리면서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 통화 정책인데요. 그게 중앙은행이 취하는 정책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리플레이션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플레이션이요? 리플레이션. 오늘 무슨 리플레이션. 뭐뭐 플레이션의 시리즈도 그러네요, 아니고 네. 지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또 이제는 리플레이션. 야, 오늘 영어 공부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면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면 디플레이션이고. 그렇죠. 예, 그 물가 상승률이 점점 이제 둔화가 되면 그게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예. 이게 또 물가 상승률이 회복이 되면 리플레이션이고. 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렵네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 네. 리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그렇죠. 건데 이거 뭐 이제 유프로님이 설명을 잘하셨고요. 좀 세세하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겠죠. 일단 이제 아까 조세 얘기도 하셨는데 조세를 좀 덜 걷는 거죠. 상품에 대한 세금을 줄여서 수요를 촉진할 수도 있고 상품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법인세를 감면해서 투자와 생산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도 옛날에 많이 썼고요. 물론 뭐 세수가 좀 준다든지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역효과가 있으니까 법인세 감면은 막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최근에 우리 정부들이 막 해왔습니다. 좀. 예. 또 국채를 조기에 변제해서 민간의 구매력을 회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뭐 긴급한 경우는 생산 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생산이 너무 많이 돼서 과잉생산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대공황 때 그렇게 네, 그렇게 많이 했죠. 예, 예. 물론 뭐 케인스 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대표적인 게 대규모 공공사업이죠. 그렇죠. 예, 큰 댐을 만들고 후버댐 뭐 이런 거 네. 미국에 가보면 진짜 댐 당시로 굉장히 큽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켜갖고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촉진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 케인지언이 가장 선호했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20년간 재정 지출을 늘렸는데 정부 부채 GDP 대비 250%까지 늘었고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디플레는 극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한 65% 정도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250%가 됐는데 그러면 이 리플레이션 정책을 각종 리플레이션 정책을 쓴 건데 뭘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 사업이 민간 사업을 대체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축 거꾸로 효과죠. 네. 손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민간이 하던 일을 갖다 정부가 하는 식으로 한 건데, 근데 이런 손바꿈이 일어났을 뿐이지 손이 커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의미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뭘 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체계 확충을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사실 복지사업은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민간이 뛰어들기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간이 뛰어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좋은가, 별로 좋지 않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국가가 복지체계 확충에 돈을 푸는 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 정부가 그 재정 건전화 노력의 차원에서 네. 무슨 법을 그 입법 예고했잖아요. 재정건전화법이란 걸 예고했죠. 그렇죠. 국가 채무를 GDP 대비 45%. 45%. 네. 재정 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참 이게 무슨 법으로 만들고 참나. 이 재정 건전화법을 예고했는데 네. 물론 이 법안에는 예외적인 유보 조항을 달아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든지 네. 대량 실업, 우리나라만의 이제 특수한 건데 남북 관계의 변화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 준칙의 적용을 미룰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유보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채무 한도 같은 경우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는 유보 조항을 달아서 긴급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 지금 디플레이션 디공포의 시기에 재정 건전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법률로서 아까 찬희 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법률로서 경제 준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정책적 재량권을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대공황 시기에 오스트리아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헌법에다가 재정 적자를 금지시키는 걸 헌법에다 넣어놨어요. 거기는 헌법까지. 헌법에 넣어놨군요. 네. 인플레이션이 하도 심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음. 그래서 재정 적자를 내면은 위헌이에요. 유현. 근데 경제 침체가 왔단 말이죠. 침체가 오니까 헌법을 위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래 재정 적자를 냈어요. 그래가지고는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이게 들통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을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GDP 대비 45%가 왜 건전화의 수준인지 재정적자 3%가 어디에서 온 기준인지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게 좀 포퓰리즘이다. 건전화 참 좋은 거다.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언론도 그래요. 좀 뭐 정부 부처가 좀 줄었다 그러면 마치 정부가 일을 많이 잘한 것 같고 재정 적자가 좀 줄면 그렇죠. 정부가 굉장히 일을 잘한 것 좀 자꾸 그렇게 보도하고 과거 정부하고 비교할 때도 그때는 좀 채무가 좀 적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정부가 일을 잘한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언론의 참 비전문적인 어떤 보도 이런 그것도 참 문제인 문제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건데 네. 그럼 너는 재정 불건전화를 원하느냐 하면 첨단 재정 불건전화를 원한다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의 프레임인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것에 꼭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건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재정 건전성보다는 재정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괜찮은 말이다라는 좋네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탄력성.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까 국채 얘기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하기 위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이제 신용을 확대하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이게 뭐 기본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야, 수미님이 예전 이제 완전히 아유, 경제 학자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용어가. 그러니까 네네. 리플레이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 하나죠. 뭐 화폐 공급 확대죠. 뭐. 근데 이제 경제 내에서 이제 통화가 부족하면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 말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네, 단순화시켜서 좀 얘기해 어려울 수 보면 있습니다. 예, 화폐량이 이제 100원이다.
상품이 100개 있다. 네. 그럼 상품 한 개가 얼마예요? 1원. 1원이죠. 예. 근데 화폐량이 늘어서 200원이 됐어요. 네. 그럼 상품 한 개가 얼마가 돼요? 2원. 2원이 되죠. 네. 이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예. 어. 예, 통화주의자 관점에서 볼 때 화폐량이 50원이 돼요. 네. 그럼 상품 한 개가 0.5원이 되겠죠. 네, 네. 이게 이제 바로 통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통화 부족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밀턴 프리드먼 많이 들으셨죠. 네. 같은 이제 통화주의자들은 통화 공급을 확대만 하면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화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뭐 전문적 업자용어로 할까요? 화폐적 현상이다. 결국은 통화량의 많고 적음에 따름의 결과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통화주의자 관점을 아주 쉽게 100원, 200원 말씀하셨는데 케인즈의 관점은 조금 더 다릅니다. 통화량을 시중에 200을 내놓아도 한 사람이 100원을 그냥 집에 갖고 있으면 유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화폐 수요는 그냥 집에 퇴장을 시키려는 이유도 있다라는 걸로 통화량과 그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현상을 분리를 시켰는데요. 뭐 케인즈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에 달려 있는 거죠. 수요에. 그런데 하여튼 통화주의적인 관점은 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국을 지연시키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양적 완화를 실시한 지가 3, 4년 아니 7년까지도 되는데 전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이제 경제학 그 조류에서 강조한 부분인데 네.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는 정책은 잘못하면은 자산 가격에 버블을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경제는 세계적으로 네. 디플레이션의 공포 시대에 들어가 있는데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네. 지금 고공행진 중이고. 2040까지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처럼 공황전 상황 같아요, 진짜. 아, 무서워요, 진짜. 경제는 침체하고 물가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음. 주식 시장은 화랑을 빚고 있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1990년 경에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갑작스럽게 붕괴했거든요. 그렇죠. 네. 부동산이 첫기 붕괴를 해버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던 은행이 다 부실화됐거든요. 이제 이런 점을 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통화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자율을 인하해서 네. 이제 통화량 공급하면 디플레이션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좀 앞에서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화폐 공급을 늘려서 명목 이자율을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명목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실질 금리가 높잖아요. 왜 돈의 화폐 가치가 그렇게 높아진다는 얘기했었죠. 이 문제가 디플레이션 해결의 최대 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해서 명목 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을 막 해도 디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금리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와 소비는 통화주의자가 생각한 것만치 생각대로 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그 6%님이 그 말씀하신 일본 사례를 갖고 좀 짚어볼까요? 일본이 그러니까 1990년 부동산 증시 붕괴 이 이후에 인플레이션율이 점점 줄어들다가 그러다 95년에 디플레이션에 처음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98년 제로금리 시대가 왔고요. 2001년부터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죠. 양적 완화에 여러 번 뭐 다뤘지만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제로금리 상태에 더 이상 이자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공급 확대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대량의 국채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통화를 민간에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로금리에서 양적 완화까지 전통적인 디플레이션 정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별의별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로부터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재정 통화 정책이라는 면에서 온갖 노력을 다 했죠. 그런데 저성장, 디플레이션의 트랩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디플레이션은 통화주의자들의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고 매우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거시 변수가 아닌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도 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예, 제가 저 아파트에 요즘에 네. 그 주말에 네. 앉아 있으면은 네. 그 화단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개가 한 10마리 지나가야 아이가 한 명 떠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네, 저희 동네도 애들보다 개가 많아요. 예, 고양이하고 개가 많은데 일본이 특히 이걸 좀 더 앞서서 이런 현상을 맞이했거든요. 일본이 이제 고령화와 함께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 일본은 2005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데요. 이것도 디플레이션과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총수요 감소니까요. 예. 기존의 생산 공급 구조는 네. 경직적인데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용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출생률이 낮아지니 장난감이 과잉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전반적인 부분적인 경제 전체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디플레이션 인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안 사고 다 포켓몬고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못 변하는 공급 구조,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진단 중에서 뭐 유력한 것 중에 하나죠. 또 출산율 문제라면 우리나라도 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잖아요. 첫째가 입니다. 네, OECD 회원국 중에 일본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다고 그런 통계를 본 적도 있거든요. 흥미로운 주제고요. 네.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다뤘던 소득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예, 통화량이 부족해서 물가가 내리는 것이라면 돈을 더 풀면 되는데 소득이 부족해서 소비를 못하고 이게 바로 저물가 원인이라면 처방이 완전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총수요가 당연히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부유층은 그들에게 편중된 물을 소비로 돌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가계 소득을 늘리도록 해야 저는 이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1%가 전체 소득과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이게 이제 소득 불평등을 보는 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미국을 딱 예를 들어서 미국을 그려보면 1928년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수준에 지금 와 있거든요. 와 있어요. 예. 완전히 U자를 그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리플레이션을 위해서 온갖 정책을 쓰고 있는데 파국만 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 이것이 사실은 디플레이션의 원인인데 거시 변수만 조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분이 소득 불평등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시 변수가 사실은 이런 구조적 불평등 문제하고는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 문제도 있죠. 그렇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이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이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인구 절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해리 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오바마가 재정 절벽이라는 말을 쓰니까 해리 덴트가 그 말을 따와가지고서는 인구 절벽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고 아마 번역됐을 거예요 최근에. 예,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소비 인구 절벽이에요. 절대 인구. 일본은 인구가 절대 인구가 2005년부터 줄고 있죠. 근데 네. 절대 인구가 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태적인 전환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다. 인구가 인간이 너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원에 대한 압박을 네, 줄이죠. 줄이죠. 기본적으로는 자원의 압박을 줄이죠. 그런데 이게 인구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소비 인구의 절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땐 45세에서 49세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데 이 인구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도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45세에서 49세가 왜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요. 이게 고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고용 문제, 그다음에 자산 불평등 문제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연령간의 어떤 고용 분포의 편차, 그다음에 불평등 이런 문제까지 다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또 뭐 기본소득 얘기를 다루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기본소득이 이런 소비 인구 절벽에 대한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짚었던 것처럼 뭐 다른 문제들 금융 대안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고용 분포의 뭐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할 건가, 어떻게 노동 체제를 바꿀 건가 이런 문제까지 다 연관돼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케인지언이나 통화주의자의 방법도 우리가 쭉 이제 열거를 해봤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좀 더 이제 우리가 혁신적인 사고를 해서 뭔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디플레이션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아까 좀 전에 슈퍼바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절대 기본소득주의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혁신적으로 써서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냐, 부자들이 더 내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지금 빈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전 지구의 문제고 침몰하고 있는 함께 침몰하고 있는 전 사회의 문제이고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최소한의 이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방적 기본소득을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아까 드린 말씀을 한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거시 경제 변수를 조작하는 걸로서는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기는 경기 주기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다라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돌파구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마치 학교에서 경제학 수업을 이렇게 들은 기분이에요. 플레이션 4개. 네, 플레이션 4개와 그리고 이제 연구소 이름처럼 이제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또 그런 실마리도 얻은 기분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무더위가 당분간은 계속 될 건가 봐요. 저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뭐 계속 이 온도로. 저는 보통 2호선, 9호선을 타고 다녔는데 어제 1호선을 탔거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더우니까 이 폭염에 건강을 조심하자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네, 휴가 기간에도 사무실을 꼬박꼬박 나오셔서 퀴유구라 공부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고. 휴가의 의미가 퇴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운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다는 계속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